사실 오늘 주제 저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조정 걱정하지 말고. 제목을 제가 뭐 고민을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정해봤어요. 기술주 하락, 최근에 기술주 하락이죠, 뭐. 네. 그리고 뭐 딱이 다른 하락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기술주 하락이라 네. 별다른 이견 없고요. 네. 그런데 제 정의는 이겁니다. 아직 시장의 문제는 아니다. 걱정할 필요는 크게 없는. 네. 그건 종목별 문제에 속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가장 아주 자세히 잘 알아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시장이 바뀌는 거, 네.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고비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클라이막스가 끝나는 거 뭐 이런 거지. 사실 종목의 문제는 좀 모두에게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네. 또 기다리면 지나가는 거니까요. 네. 그런 최근에 뭐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 이슈가 되게 많았었죠.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숫자로 말하면 훨씬 더 다 와닿으실 텐데 액면 분할하고 그 두 개 그 지금 말씀하신 애플이나 그 테슬라가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네. 그 전문가들이 늘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그때 한창 나왔잖아요. 액면 분할은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수량만 딱 쪼개놓은 거니까 네. 주가가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도 어땠어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때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액면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간 주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고 네. 액면 분할했으면 5분의 1 막 10분의 1 했는데 그 전에 가격으로 했다는 얘기는 10배가 올랐거나 5배가 올랐다는 얘기가 네, 됐잖아요. 네. 애플이나 테슬라도 지금 그럴 만큼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사실 올라간 것만큼 내려오진 않았지만은 네. 뭐 큰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 뭐라 그럴까 하루하루의 숫자로 봤을 때 지금 합쳐서 빼곡히 따져서 종목 말고 이제 전체 인덱스 같은 걸로 느낌으로는 저희 한국 타이거 나스닥100 있잖아요. 네. 얘는 그냥 그 아주 있는 그대로 10% 이상 빠졌거든요. 네. 근데 얘는 이제 QQQ하고 약간의 그런 그 차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날짜적인 차이들. 네. 예, 순자산 가치가 반영되는 사이에 생기는 갭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순수하게 10%는 빠졌어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적지 않죠. 네. 예, 그리고 하루에 막 그 4% 장중으로 따지면은 막 4, 5%씩 빠지는 게 간단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앞으로는 4, 5%는 우습습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하루 당일 변동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참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ETF라는 게 앞에서 실물 가격이 변하면 뒤에서 ETF가 따라 변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 뒷부분에 인덱스들은 네. 더 사게 돼요. 네. 앞에서 오전장에 애플, 뭐 구글 이런 애들이 올라갔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올랐다. 그러면 걔를 보유하고 있는 ETF들은 네. 걔를 뒤늦게 뒤에 사게 되거든요. 그 비율을 맞추려고. 그렇죠. 예. 네. 빠질 때도 반대로, 그러니까 오르면 더 오르고 빠지면 더 빠지는데 ETF가 약간의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다소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인덱스들은 그런 식으로까지는 안 주는데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옵션 ETF들은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옵션 ETF는 요번에 나스닥 빠지면서 들었죠? 뭐 고래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래 얘기 들으셨나요? 고래? 그 고래가 뭐예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네. 콜옵션을 뭐 엄청나게 사가지고 그 탓에 이번에 변동성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거기서 말했던 그 콜옵션, 그 콜옵션이 ETF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콜옵션과 풋옵션만 거래하는 ETF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ETF가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여러분 알고 계신 레버리지, 인버스 이게 다 옵션 ETF예요. 네. 근데 한국은 유독이도 옵션 ETF가 큰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네. 제가 가끔씩 좀 경계하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쉬운 문제는 좀 아니라. 그러니까 평탄하게 올라가는 장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변동성을 동반한 시장이고요. 뭔가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커다란 하락 뒤에 1, 2년 올라갈 때는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급락했던 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네. 버블에 대한 경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서 급락했던 게 몇 달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버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누구도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냥 그 공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심이 대단해요.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오른 거 아니야? 이런 경계심이 1년간은 적어도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네. 2009년도에도 그랬고 2000년 초에도 그랬고요. 매번 커다란 그 하락 뒤에는 똑같았는데 그런 때는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한쪽 방향에다 투자하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옵션 ETF는 사실 좀 컨트롤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 내기가, 왜냐면 한 방향으로 꾸준히 가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이런 그 한 방향으로 가는 시장은 언제 많이 오냐면, 지금 저희가 계절로 말하면 봄 장세라고 해서 유동성 장세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오는 장세가 여름, 네. 계절로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실적 장세라고 했잖아요. 봄 장세와 여름 장세의 중간에 나타나는 게 리플레이션 트레이딩이라고 말을, 리플레이션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아직 나빠지기 전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그래서 실제로는 실적도 받쳐주는 봄, 여름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 여름 장세는 상당히 평탄하게 올라가요. 여러분 혹시 이 방송 끝나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2017년도 장을 한번 보세요. 꺾인 매듭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꾸준히 올라갑니다. 평탄한 시장. 그 2017년도가 지금 가장 최근에 2009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사이에서 보면 유일하게 초여름 장세였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여름에 들어가지 못하고 네. 다시 연준이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2019년도에. 네. 뭐 인슈런스 컷이라고 저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연준이 이거는 진짜 나빠서 내리는 거 아니야? 이건 네. 보험이야? 막 이러면서 내렸잖아요. 결국 내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여름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름은 금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가야죠. 네. 계속 올리는 게 여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는 건 정상.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연준이 이번에는 웬만큼 좋아져도 금리 안 올릴게 라는 약속을 지지난주에 네. 그 난리를 쳤던 AIT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런 것처럼 여름 장세 같은 때에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네. 그 레버리지도 무조건 안 좋으니까 쓰지 마라가 아니라 네네네. 써야 될 시기가 따로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레버리지를 써서 그래도 웬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장세는 좀 네. 평탄하게 벌 수 있는 게 이런 식이고요. 인버스 마찬가지 꾸준히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떤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전문가는, 제가 말하는 거는 뭐 나는 전문가랍니다 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로 이 거래 안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뭐 사계절 어느 때라도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거는 뭐 아니라고 안 하는데, 저희가 말하는 기준은 뭐냐면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업으로 이걸 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내 자산 관리, 네.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투자,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승률은 언제? 사이클에 올라탔을 때, 네. 각 계절에 맞게 투자할 때 승률은 높아집니다. 나머지는 이 계절을 거슬러서 사이클을 뛰어넘는 투자는 하려면 좀 많이 시간적인 그런 투자와 공부와 네, 네. 경험이 필요해요. 특히나.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네네네. 있는 그래서 제가 동학개미나 전 세계 모든 그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고 뭐랄까 칭찬하면서도 항상 좀 경계했던 게 뭐냐면, 주식은 가장 자만감에 빠지기 쉬운 자산이다. 네, 네.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셔서 잘 된 거에는 줄여서 말해도 반은 사이클이 도와준 겁니다. 시장이 도와준 거. 네. 그 시장이 도와준 것 부분을 너무 이제
내 능력만으로 보게 되면 네. 사이클이 아닐 때도 나는 돈을 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20년 주식시장에 있고 브로커 오래 했던 저로서는 쉽게 그런 말 못하겠어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자산 관리, 가장 좋은 투자의 어떤 성공 방법은 사이클 안에서 예, 그래서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게 계절 중에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봄하고 여름이에요. 네. 가을하고 겨울은 웬만하면 이제 관리 모드로 딱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잠 자듯이.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이런 옵션 ETF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레버리지 인버스 얘기만 드린 게 아니라 요즘 저는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저희는 ETF 전문 자문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새로 들어오는 ETF, 그러니까 네. 월, 분기별 ETF를 이제 쭉 깨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번 달에 탑 10, 그러니까 ETF 통틀어 1위부터 10위를 머리에 깨고 있죠. 당연히 하위 10개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하는 애들을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시장이 맞다면 하위에 들어간 그 ETF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다 돼야 돼요. 그렇지. 이래서 하위지. 그 다음에 상위도 마찬가지. 제가 시장에 대해서 맞았다면 그렇지. 얘는 그러니까 최고 잘했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체를 모르는 ETF들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못 읽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제 신규 ETF들을 다 체크를 하는 사람인데 요즘 지나간 한 분기 동안 3달 동안요. 유럽과 미국과 미국과 유럽에서 네. 옵션 ETF만 거의 10개 생겼어요. 콜옵션, 풋옵션 다루는 ETF. 왜냐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있어요. 예. 좀 우리 지금 이번 문제에서도 왜 그 손정희의 콜옵션이 문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 파죽지세처럼 들어오신 개인 투자자들이 네. 옵션을 막 넘나드는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막 과감하게 사는 부분도 과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MTS라고 말하는 이 모바일 다루는 것도 워낙 뛰어나시지만 익숙하시지만 뭔가 이런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게 과거 세대하고 완전 달라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최근에 동학개미라고 말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독특한 이면들을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과거에 없었던.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옵션을 쉽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게 옵션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막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막 건드리니까 운용사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드는 쪽에서는 어때요? 장사가 되니까 너도 나도 만들어요 지금. 너도 나도 만들어요. 이 옵션 ETF가 많아졌기 때문에 옵션 ETF는 다 뭘 거래하느냐? 딱 하나를 거래합니다. 빅스 지수라는 거예요. 빅스를 거래해요. 빅스는 정확하게 미국 시간으로 4시 15분 정도에 다 거래되는데 지금까지 지나간 나스닥 하락 며칠 동안에 4시 15분에 빅스 거래량이 산더미같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옵션 ETF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너무 겁내거나 막 그 옛날에 사람들이 가졌던 선입견 같은 게 없는 일반 투자자, 그러니까 요즘의 투자자들 같은 분들이 옵션 거래가 늘어나신다면 아마도 옵션 ETF 계속 들어올 거고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4시 15분에는 빅스라는 거는 이제 아시죠? 그 변동성 지수라고 말하는 그런 건데 그 빅스가 왜 문제를 가져오냐면 만약에 앞에 장에서 장이 하락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를 사자가 그냥 난리를 치워놓기 때문에 4시 15분 이후 그러니까 미국장 끝부분에 완전히 더 박살나게 내려가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아마. 다 빅스에 연동돼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옵션 ETF가 커지면 커질수록 4시 15분에 빅스 사자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쫄지 말자. 예, 예전보다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예. 예전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이 되어버린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바뀐 시장을 이해하고 있어야 네네. 변동성이 있을 때 덜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맞습니다. 이번에도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는 아직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제가 무슨 정답이거나 100점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뭐냐면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을 때 네. 괜한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덜컥 이제 요즘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바로 핸드폰 들고 뉴욕 증시로 가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을 때 덜컥 놀라지 마시고 네. 네, 기본적인 이제 과거보다 웬만큼 변동성은 네. 끼고 가야 한다 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1년 그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막 하루에 20%씩 막 오르는 그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수익 이러는 거 저 본 적 없어요. 2018년 2월 달에 한번 그랬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2018년 12월에 한번 그랬고 이런 식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웬만한 막 20-30%씩 막 오르는 그것도 대형주는 10% 그렇게 쉽게 못 오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종목 옵션들이 늘어났어요. 이 종목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다 가능해요. 네. 그런 것처럼 미국의 대형주들도 다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변동성이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시장 문제가 아니라 개별 종목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왼쪽에 보시면 만약에 나스닥백을 동일 가중으로 바꿔버린다면 밑에 네. 거 조금 흐린 푸른색 있죠? 예. 네. 그리고 동일 가중이라는 건 지난번에 설명드린 뭐냐면 한 종목이 3%씩만 차지하도록 종목을 편입하는 방법이에요. 네. 나스닥 100을 구성할 때 네. 나스닥 100 지수를 만들 때 100종목당 각각이 3%만 되도록 하면 동일 가중이죠. 네, 네. 그런데 나스닥 100은 그런 동일 가중이 아니에요.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2조 대가 됐을 때는 전체 나스닥 100에서 차지하는 게 10% 막 이렇게 돼버리는. 아까 동일 가중은 뭐라 그랬죠? 3%를 넘지 못하게 돼버리는 게 동일 가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스닥 100을 동일 가중으로 바뀌면 요번에 저렇게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실제 나스닥 100은 저만큼 빠졌잖아요. 네. 위에 것처럼. 저게 뭐냐면 특별한 상위 한두 종목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몇 종목이 빠져서 이런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걸 동일 가중으로 바꿔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장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예, 네. 나스닥 100이 통째로 빠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네. 만약에 나스닥 100이 통째로 빠졌다면 밑에 거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이거를 지금 동일 가중이 아니라 지들 크기 각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시가총액 기존의 나스닥 100을 하면 저만큼 빠진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 각 종목의 내재 변동성이 뭐냐면 implied volatility라 그래서 그 각자 종목의 미래에 대한 예측들이에요. 네. 예, 이 변동성을 각각 표현해 봤더니 보시면 나스닥 100은 저 밑에 있는 2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110, 애플은 55. 이 두 개가 다 차지했다는 거죠. 전체 변동성에서. 네, 보시면 아실 수 있잖아요. 네. 나스닥 100은 28밖에 안 되는, 다 합쳐놓은 게 28인데 얘네들은 110, 55예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은 쟤들 둘이서 많이 연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동성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나스닥이 빠졌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나스닥 100이 빠졌어요. 네. 나스닥이 빠졌어요. 하지만 나스닥에 차지하는 두 종목이 크게 흔들릴 때 나스닥은 같이 흔들리는 걸로 보인다. 예, 그거를 좀 구별해 보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럼 반대로요, 대표님. 네. 저 크게 움직인 두 종목이 상승으로 돌아서게 되면 네네. 나스닥 똑같죠. 전체에 대한 것도 올라가는 것도 똑같이 반응을 하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우 지수에 관련돼서 어떤 분은 앞으로 다우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말하지만 저는 반대예요. 다우 지수가 애플이 액면 분할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우 지수는 웨이트가죠. 프라이스 웨이트라 그랬잖아요. 가격 비중으로. 네. 가격 가중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500불일 때하고 100불일 때는 나스닥에 다우에 끼치는 영향이 확 줄어요. 가격 가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애플이 흔들렸는데 네. 애플이 예전 다우에 그대로 차지하고 있었으면 다우도 이번에 많이 빠졌죠. 그렇네요. 그런데 애플이 가격 가중인데 액면 분할한 뒤에 흔들렸기 때문에 네. 다우를 흔들어 놓는 부분이 약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네. 다우가 뭐 안 흔들렸다 이런 건 아닌데 네. 그런 식으로 가격 가중과 동일 가중과 그 다음에 시가총액 가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사실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온 시장이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경기는 아직 안 좋아졌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미국 시장이 쇼크, 그러니까 코로나처럼 네. 이런 급한 하락이라는 쇼크가 온 뒤에
첫 번째 1년 동안 올라간 상승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라간 상승률을 통계로 네. 뽑아본 거예요. 네, 네. 보시면 오른쪽에 리턴이라고 써 있는 거 밑에 이어 1이 첫 해고요. 네. 첫 해 이제 녹색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해들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현재는 얼마 오른 거냐면 46%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46%는 평균이고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요번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하면 지금 막 미친 듯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지금 쇼크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장들이 많았고 문제는 뭐냐면 디클라인이라고 써 있는 그 하락 있잖아요. 네. 그 하락이 지수가 20% 빠졌는데 70%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조금 빠졌으니까 조금 오른 건 있지만 이번처럼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른 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빠진 것 자체가 어때요? 뭐 거의 45%씩 이렇게 빠졌으니까 네, 40%대 오른 거는 그렇게 많이 50%대 오른 건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니다. 보세요. 쇼크 뒤에 올라간 숫자 보시면 뭐 높은 건 굉장히 높죠. 50%대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70%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자꾸 이제 표현상 와 이거 미친 듯이 올랐고 뭐 너무 많이 올랐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쇼크 1년 차에는 저렇게 많이 올랐었어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쇼크 여러 번 겪어보면은 그 다음에 뭐 사연도 많고 문제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1, 2년간은 상당히 오르는 장이었다.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냥 그때마다 고비가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상은 쇼크 이후에는 1년간 상당히 오른다. 이렇게. 대표님 여기서 중요한 게 2년 차까지 봐도 마이너스가 한 번밖에 없었네요. 그럴 쇼크 거예요. 이후에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의를 많이 하고요. 일단 잘 보시면 뭔가 망가졌을 때는 살리려고 하는데 망가졌는데 정부랑 중앙은행이 모른 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살리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데 주식시장은 그 정책에 의해서 사는 쪽이기 때문에 네. 실물은 쉽게 못 살려내요.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계산하냐면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딱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얼마 반영한 건지 아세요? 저희가 이제 숫자 다 계산해 보니까요. 2년 정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2년 정도 걸려서 메인스트리트는 비슷해질 거로 봐요. 현재 시장에서는 1년 만에 복구될 거로 보지 않는 거죠. 네. 그럼 금융시장은 법칙이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뭐냐면 똑같이 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네. 이제 바닥 찍었다는 거 확인하면 그때부터 금융시장은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리세션이 딱 선언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미래를 보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나오는 숫자만 갖고 계산하면 한 2년쯤 뒤를 반영한 거죠. 그래서 2년 뒤에 실물시장이 회복될 거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간단해요. 시장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대로 만약에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못 올라가면 가는 이유는 뭐가 있겠어요. 2년 걸쳐서 올라가는데 뭔가 다른 변수가 생겨서 째깍째깍 못 올라가는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미리 오른 게 자꾸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본전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꾸준히 오르는 그런 지표만으로도 안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표가 어떤큼 올랐느냐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했었어요. 봄장세에서는 실적 숫자 따지는 게 지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봄장세 애널리스트 중에서 속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웃는 게 뭐냐면 뭐 실적 따진다면 얘가 올라간다고 막 하는 뭐 그런 거 갖고 막 하는데 사실은 봄장세는 그런 걸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미리 오르는 거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경기나 생기기 실적이 전에. 아직 좋기 전에 오르는 거죠. 그 돈으로 오른다고 제가 매우 말씀드리는데 네, 네. 돈으로 오르는데 뭐 자꾸 그 실적 가져다 대면서 얘는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크게 이제 실적을 보는 건 맞는데 실적만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오늘 저녁에도 빠질 것 같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나스닥이 조정한다 그래서 대세가 문제가 아닌 게 기본적으로 또 다시 만약에 실적이 나오는 들어가면 요번에 오른 주식들이 또 실적 갱신 보여줄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시장이 또 뭐 금방 생각 달라지는 거죠. 믿을 건 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당연히 요번에는 근데 왜 이렇게 공포 국면이 생겼냐면 지난번 조정 때요. 6월쯤으로 기억나요? 지난번 조정 때 연준이 그냥 바로
바로 출동했어요. 이렇게 낯싸게 조정을 했는데 네. 바로 연준이 출동해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회사채 사주겠다. 딱 발표했더니 그날부터 바로 그냥 또 다시 랠리 네, 딱 네.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연준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뭐 연준이 뭐 매번 그럴 일이 있나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이 위태위태할 때는 긴급하게 소방수 역할을 대시하지만은 하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은 기본적으로 내버려둬도 정신 차리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지금은 개입 안 하죠. 왜냐면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AIT 발표했잖아요. 네. 읽을 수 있는,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볼 땐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표현했어요. 네. 얼마든지 버블을 어느 정도 감안하겠다는 표현과 똑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뭐 또 뭘 늘리겠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아마 연준이 출동하는 게 기본적으로 20일 이후일 거예요. FMC 그게 나오는 게. 네. 그때쯤 되면 분명히 이번에는 말하겠죠. 예를 들면 AIT를 이제 확고하게 정책으로 선언하고, 그죠? 포워드 가이던스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죠. 하지만 지난번하고 다른 점은 이번에 바로 출동하지 않더라. 그만큼 시장이 위태위태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오늘 당장 반등 안 나온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요즘 닷컴 버블하고 자꾸 비교가 되니까 네.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 그냥 바로 딱 한번 찝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놓으시면 훨씬 더 뚜렷하게 마음에 남으실 것 같아서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닷컴 버블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3개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성장성, 두 번째 재무 건전성, 세 번째는 R&D나 캐펙스가 다르다는 거고요. 이거 복잡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그 맨 왼쪽에 그래프 보세요. 예전 닷컴 버블하고 닷컴 버블이 뭐냐면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좀 흐린 색깔이 요번에 코로나 이후고요. 네. 보시면 매출을 보는 거예요. 매출. 기업들이 닷컴 버블 때 오르던 IT 기업들이 닷컴 버블 때는 저렇게 바로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투자가 들어가서 이제 아직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코로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바로 매출로 증명을 해버려요.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닷컴 버블 때하고 다르게 그때는 꿈을 먹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네, 네. 투자를 받아서 일단 돈을 버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게 돼 있었다. 네. 이번에는 그냥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이라는 걸 그래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네. 자본 없는 자본주의 얘기도 그래서 드린 거잖아요. 얘네는 플랫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고도 없어, 자본금도 기술로 한 거라서 엄청난 자본금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래서 바로 현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그래프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기업들은 갈등이 없어요. 그냥 바로 증명해버려요. 바로 실적으로 보여줘요. 당신이 믿는 기업 맞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성장성으로 바로 증명하기 때문에 과거에 숫자로 확인할 수 없었던 닷컴 버블과는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흐름.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앞으로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서 1순위로 봐야 할 게 뭐냐면 캐시플로우 안정성. 캐시플로우 안정성을 보자.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어떤 문제가 와도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터졌는데 문 닫고 출근 못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돈 버는 그 캐시플로우가 매출이 유지되는 거. 지금은 어떤 기업이 그렇습니까? 온라인이 돌아가는 데들이잖아요. 네, 네. 오프라인 닫으면 어때? 온라인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그래서 월마트 요번에 아주 빅히트 친 게 월마트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오프라인으로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월마트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온라인 준비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번에 서프라이즈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오프라인 중심의 회사였어도 온라인이 몇 프로 올라와서 요번에 그 매출을 보여주기만 하면 요번에 주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올라왔어요. 그런 것처럼 FCF라는 게 뭐냐면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 순이익 이걸로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옛날에 그 IT 버블 때는 그런 현금 흐름이란 게 뚝 떨어져 버리죠. 왜냐면 다 투자가 들어가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바로 현금이 이 코로나가 온다고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러니까 여러 번 걸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저희가 보고 있는 빅텍은 전 세계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제일 높은 회사 순위대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한국에서 그런 유일한 기업 어디예요? 삼성전자. 쌓아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해요? M&A. 지금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에 들어갈 때 그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회사를 아예 사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은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주제 저 뭐라고 하고 싶었냐면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조정,
걱정하지 마라. 살 건 많다. 왜냐하면 이 헬스케어 있잖아요. 네. 헬스케어 관련해서 원격이라든지 원격 의료. 네. 그 다음에 요번에 애플이 그 워치 있잖아요. 애플 워치. 여기다가 엄청난 기능들을 넣어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애플도 뭘 선언했냐면 헬스케어 기업을 선언했어요. 네. 아마존이 헬스케어에 진출한 거는 벌써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네. 2년 전쯤에 필팩이라는 회사를 사가지고 지금 자기네 직원들한테만 시험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격 의료랑. 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애플도 애플 워치를 통해서 애플 워치에 요번에 나오는 기능이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심박수 체크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심박수를 체크하는데 이게 무슨 그 놀라운 점이 있냐면 실제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어떤 그 검사가 있어요. 돈 내고 하는 검사. 네, 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퀄리티가요? 네네. 그래서 와. 배를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런 거 하는 거가 사실 애플워치가 이쁜 거 팔려고 한 게 아니에요. 헬스케어에 진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왜 드릴까요?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글 헬스케어 지금 뭐 하는 줄 아시죠? 그 헬스케어 회사 큰 거 다 사들였어요. 구글은. 예. 마찬가지로 거대한 이 빅텍들은 전부 다 같은 분야에 진출하더라. 전기차에도 가고 자율주행도 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헬스케어도 다 아마존도 헬스케어, 구글도 헬스케어, 애플도 헬스케어. 자,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릴까요? 얘들은 계속 성장을 증명해 간다는 거예요. 네. 닷컴 버블 때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딱 꿈만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지금은 그냥 바로 미리미리 투자를 해서 M&A 같은 걸로 헬스케어 애플에서 그거 실적에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그죠? 준비했다가 탁 아마존 아직 헬스케어 실적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미 다 준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직원들한테 이미 원격 의료랑 다 했어요, 시험을. 이제 그걸 등록만 하면 되는 거죠. 헬스케어 회사를 사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어때요? 바로 어떤 상태가 되냐?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저퍼주, 고퍼주 얘기 들었잖아요. 저퍼주라는 게 뭐냐면 퍼가 뭐냐면 PR이잖아요. PR이 뭐냐면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그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 이게 PR이에요. 이거는 기업에도 해당되고 S&P나 나스닥에도 해당돼요. S&P 전체 기업, 500개 기업의 S&P 500이잖아요. 네. 500개 기업의 EPS라는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수가 정해지니까, 네. 그다음에 이익이 정해지니까 네. 딱 나누면 주당 순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EPS에 비해서 S&P 지수 값이 몇 배냐? 이게 PR이에요. 네. S&P 500에. 지금 계속 버블이다, 부담스럽다고 한 게 뭐냐면 S&P 500의 실적은 지금 줄어들었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년도도 코로나가 회복되는 속도에 따라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적을 거 아니에요. 완전 좋아지기 전까지는. 네. 그럼 EPS는 적은데 주가는 지금 전고점 돌파했잖아요. 네. 이게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뒤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PR을 계산할 때 금리로 계산해 보면 금리가 만약에 절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적정 PR이라는 게 기준이 달라져요. 지금은 단순하게 EPS에 비해서 PR이 몇 배냐, 그러니까 주가가 몇 배냐를 갖고 PR이 지금까지 S&P 500의 지금까지 평균 PR은 33배였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데 35배야? 이거 버블이지. 뭐 22배였는데 지금 제가 S&P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23배 정도가 아마 평균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30배 정도 됐다고 말하니까 네. 이걸 버블이라고 말하는 건데 네.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평균 20 몇 배가 정상이라고 말할 때 그 금리는 네. 3% 적어도 그 기준금리가 3%일 때 얘기다. 네, 네. 지금은 제로 금리.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면 PR가 적정 PR이 달라진다. 왜? 금리에 의해서 기대 수익률이나 위험 프리미엄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시장은 금리로 그 밸류에이션 따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변수가 있으니 지금은 사실 PR을 20배가 적정이 아니라 사실상 35배 정도 보는 게 저희가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변수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들 테슬라는 조금 달라요. 테슬라는 아직 내러티브 주식인 거죠. 앞으로 스토리를 보고 사는 거예요. 네. 아직은 S&P에 들어갈 정도로 4분기 연속 실적이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네. 아직 그 주가에 비해서 그 자동차 기업 다 합쳐서
다 합친 시총만큼 더 높을 만큼의 실적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내러티브 주식이죠. 내러티브 주식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실러 지수라는 걸 내놓은 사람인데 2003년도에 노벨상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낸 책 중에 내러티브 이코노미라는 게 있어요. 내러티브 경제라는 거죠. 이 주식 시장은 내러티브라는 거는 얘기라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스토리가 끌어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냐면 행동심리학자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는 전형적인 내러티브 스탁이에요. 아직까지는 스토리에 의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지금 저희가 믿고 있는 아마존의 얘들은 그냥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R이 앞서거니 뒤서거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버리면 네. 지금 내는 EPS에 비해서 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PR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높겠죠. 네. 이런 걸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고퍼주라고 해요.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높은 주식. 네. 근데 이대로 머물면 닷컴 버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얘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헬스케어를 실적을 탁 내놔버려요. 그러면 EPS가 확 올라가겠죠. 그게 이익이잖아요, 이익. 그쵸. 그럼 EPS가 딱 올라가면 원래는 EPS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냐가 PER이었다면 EPS가 올라가면 PER이 내려와요, 올라가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항상 정상적인 성장하는 주식은 고퍼였다가 저퍼였다가 고퍼였다가 저퍼였다가 고퍼였다가 저퍼였다가 가는 거예요. 반복이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주식 브로커들은 예전에 주식 브로커들은 어떤 사람은 고퍼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퍼에 사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퍼에서만 사는 사람은 다 따져가지고 안전 마진이 나와야 돼. 막 이러면서 정말 싸졌을 때 사요. 싼 걸 사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봤던 내용 중에 미국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요. 제프 베조스가 딱 한 번 워렌 버핏한테 질문할 기회를 얻었대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워렌 버핏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선생님의 그 투자 결과는 너무 좋은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선생님의 투자 철학이 워낙 심플하다. 투자 방법이 네. 이걸 왜 일반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느냐. 네. 이거 일반인들이 알면 심플하니까 쉽게 배워서 할 텐데 네. 이렇게 말했대요. 워렌 버핏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영어로 다시 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누구도 천천히 부자 되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네. 하루에 몇십 프로 오르는 주식에 취하지 말아야 돼요. 천천히 부자 되기? 이게 제가 오늘 사실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천천히 부자 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와닿습니다. 네. 천천히 부자 되기. 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지금 시장에서도 저희 연금에다 그걸 좀 반영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에 있는 은행은요. 네. 한국의 은행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네. 굉장히 실적이 좋고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정말 한국의 은행 튼튼해요. 왜냐하면 그 대손 충당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미국보다 빡빡해요. 근데 한국의 은행이 정말로 튼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은행에 비해서 배당을 안 해요. 이익에 비해서 배당을 안 해요. 미국 은행들은요. 네. 자기가 낸 이익에 몇십 프로씩 배당하거든요. 한국은요. 배당을 안 해요. 그런데도 배당주로 불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한국이 나머지가 더 짜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은행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 은행은 이번에 코로나 쇼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전처럼 이런 그 신용 쇼크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랬을 때 뭔가 버블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금리를 올려버리는 바람에 신용이 깨져서 신용에 의한 그 불황, 리세션이 오는 게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위기는 무슨 위기예요? 은행 위기잖아요. 네. 그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제일 늦게 회복됐어요. 2년 걸렸어요. 2009년도에 다른 주식 다 올라갔는데요. 네. 은행주는 제자리 찾는데 2년 걸렸어요. 제일 늦게 올랐어요. 이번에 무슨 위기라고 제가 인컴 쇼크라고 말했죠. 네. 은행이 건전한 상태에서 터진 거예요. 자연재해 같은 거예요. 건전한데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격이 푹 떨어져 있어요. 은행주가. 그러니까 미국 은행주를 사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은 투자예요. 다만 어때요? 천천히 올라올 거예요. 확실하긴 해요. 제가 보는 견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지 지나간
그 2분기 동안 저희는 이제 제가 그런 걸 주장하잖아요. 뭘 주장하냐면 나는 내가 최고의 스마트한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이 투자한 것들을 항상 챙겨본다. 네. 특히 나보다 더 큰 투자자들이 내가 생각한 컨셉으로 샀다면 나는 그때서 비로소 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살펴보는 게 뭐냐면 분기가 지나고 나면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내에 니네들이 뭘 사고 팔았는지를 보고해라 라는 법이 있어요. 그 대상이 어떤 거냐, 웬만큼 자산 사이즈만 되면 다 보고해야 돼요. 그거를 13F라고 불러요. 그 보고서 이름을. 그 13F는 누구나 들어가서 뒤져볼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가끔씩 말하는 브리지 워터스,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네. 이런 네. 드래킨 밀러, 그런 회사들, 그런 엄청난 헤지 펀드들이 지난 2분기 4, 5, 6 동안 뭘 사고 뭘 팔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다 볼 수 있으신 거예요? 오픈돼 있어요. 13F.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봤더니 꽤 유수의 헤지 펀드들이 은행주를 샀어요. 워렌 버핏은 줄였어요. 그 여러분이 말하는 워렌 버핏이 은행주를 줄이고 헤지펀드들이 은행주를 산 거가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헤지펀드들이 산 거와 워렌 버핏이 줄인 거의 사이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 은행주 추천하진 않잖아요. 그쵸?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나 확실한데 천천히 증명될 것들도 있고요. 네. 예, 뭔가 조금 불투명한데 바로 반영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투자는 어느 쪽에 와 있냐면 사실은 확실한 것만 쫓아가는 거를 저희는 가치 투자자. 네네. 시간이 문제 안 돼요, 그 사람. 1년이 문제가 되지 않고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전 마진, 확실하게 마진이 확보될 때만 사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만 사는 그런 투자도 가능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포 상태에서만 사는 거가 익숙한 사람들. 네.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 시장에서 주식 풀어가는 동안 뼈저리게 느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건설주는 늘 저퍼예요. 예. 왜 그럴까 궁금했어요. 그럴만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부류의 브로커 중에서 고퍼를 좋아하는 사람, 저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고퍼. 저는 고퍼에 사는 사람. 예, 고퍼에 사서 저퍼로 바뀌는 기업들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빅텍들은 네. 스스로 자신이 미리 투자해 놓은 업종에서 이익을 추가함으로 해서 네. 자기들의 고퍼를 바로 저퍼로 계속해서 만드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네. 아마존이 몇 년간 그래왔어요. 계속 준비해놨던 데서 나오는 매출로 인해서 네. 곧 저퍼가 되고, 근데 또 금방 고퍼가 되고, 금방 또 저퍼가 되고, 이래 왔던 거죠. 고퍼와 저퍼의 반복 속의 상승인 거네요. 네. 아주 정상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이죠. 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제 고퍼일 때가 되면은 네. 이것이 문제 있다. 네네네, 그렇죠. 지적할 수 있는 거 틀린 건 아니지만 맞죠. 그것만 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긴 사이클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네. 실제로 그러니까 고퍼에 샀지만 저퍼로 갈 수 있는 기미가 없어지거나 팩트가 없어지거나, 지금 CEO가 교체되거나 뭐 이런 식이 생기면 그때는 아웃이에요. 하지만 팩트가 안 변하면 기다립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고퍼에 살 때도 저퍼가 될 수 있는 그 잠재력과 팩트를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저희는 지금 가장 큰 게 뭐예요? 기술의 시대라는 커다란 아주 도도한 흐름. 예, 아주 100년씩이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 큰 사이클 가운데서 고르는 거라서 네. 사실 저희 몇 가지를 보고 기업을 고르지만 큰 흐름은 그 신뢰 아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브로커였을 때도 고퍼에 들어갈 때 단순하게 지금 인기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네. 쟤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이 곧 저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업종에서 독점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닷컴 버블과 지금의 다른 점은 현금 흐름으로 이미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R&D 캐펙스가 다르다는 건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다시 기억해 보시면, 만약에 정말 봄 장세가 끝나고 여름 장세에 들어간다, 정말 경기가 실제 진짜 좋아진 거라는 확신을 가지려면 초여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때 그 확신은 정부로부터나
무슨 애널리스트나 무슨 뭐 전문가란 사람의 말은 난 안 믿는다. 누구의 말을 믿냐면 기업의 오너들이 진짜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느끼고 움직이면 난 그걸 따라간다. 네, 근데 네. 그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움직일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래서 앞에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 그 다음에 작업장을 더 임대해가지고 늘리고 거기에 기계를 갖다 넣는다. 사람을 더 고용한다. 네. 이런 모습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여름이 왔다는 확신들을 네, 네. 오너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고, 네. 그런 걸 확인하는 나는 여름 투자로 바꾼다. 그래서 그걸 확인할 때 저는 뭐라고 하면, 기계주가 주식시장에서 오르면 여름이 초여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초여름의 다른 점은 금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들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보는 그 포인트 중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진짜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오너가 확신하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뭐냐면, 가서 돈 빌려가지고 빌리고 사람 늘리고 기계 사고, 이거 다 뭐예요? 투자. 네, 기업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때 여름은 온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019년도, 18년도, 19년도에 미국이 정말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초여름에서 다시 되돌아갔다고 말하는 이유가, 네.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법인세를 내려가지고 천문학적인 이익이 남았을 때, 네. 그들이 만약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믿었다면 자기들 기업에게 투자했을 텐데,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은 자사주 매수하거나 배당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19년도에 뭘 투자했었냐면, 바이백, 자사주 매수하고 배당 주는 기업, 그거 많이 하는 기업만 ETF, 그런 ETF가 있거든요. 그거 투자했었어요. 왜? 다 지들한테 투자는 안 하고 다 자사주 매수해. 다 배당 돌려. 그러니까 2019년도 저희가 배당 높은 것만 샀는데도 18% 났잖아요. 이건 배당주 ETF인데, 배당주 포트폴리오인데 막 18% 나. 막 이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미국 기업들이 전체 다 더 번 돈 갖고 배당하고 자사주 샀어요. 자사주 사면 자기들 주식 올라가거든. 자사주 주식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CEO 어떻게 돼요? 성과급 받아.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사주 사고 배당만 하니까 그거 주식은 올라서 좋은데 질적으로는 어때요? 질적으로는 자기들이 확신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네요. 경기가 좋아진 거라고 보지 네, 않는 거예요. 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유일하게 IT 업종 캐펙스는 지금 보이는 오른쪽처럼, 오른쪽 맨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네. 항상 높았다고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유일하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업종 IT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텍들은 저렇게 시마리만큼 캐펙스를 R&D 늘리고 있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왜 그래요? 어느 분야에서 자기가 빠져버리면, 남들이 다 진출한 빅텍 기업이 들어간 기업에 자기가 빠져버리면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편승해야 돼. 올라타야 돼. 거기에 그냥 접어줘야 돼. 뭐 나쁜 조건 들이대도 감수해야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꼭 진출해야 되는 사업을 정해낸 다음에 그 사업에는 돈 들이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낌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와 R&D 투자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캐펙스와 R&D 투자가 높을 때 기업의 주가는 안 좋습니다, 원래. 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최고 실적 내던 그 해에 파주에다가 8세대 공장 줬어요. 네. 그날부터 LG 디스플레이 주가 계속 내려옵니다. 예. 그거 오버행 이슈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과감하게 투자하는 동안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투자로 들어가 있으니까 투자로 들어간 돈은 이익으로 안 잡혀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R&D 투자 많이 하면 주가가 좋을 수가 없는데, 네. 얘들은 어떤 산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산업이고,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계속 쌓이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심한 R&D를 하면서도, 캐펙스 하면서도 얘들은 계속 현금이 쌓이고 계속 실적을 증명해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하급수 기업이에요. 1년 안에 1조를 가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특이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얘들이 비싸다, 그래서 닷컴 버블과 같다, 이건 좀 안 맞는 얘기라.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락은 닷컴 버블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대선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선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가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조합이 중요해져요. 바이든인데 공화당이 석권하느냐, 트럼프인데 민주당이 석권하느냐. 이게 트럼프가 되냐 바이든이 되냐보다 더 큰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재정정책 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준은 이미 2, 3년의 예고편을 벌써 말했습니다. 네. 나 금리 안 올릴 거야. 인플레이션 용인할 거야. 다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은 재정정책이에요. 그럼 재정정책이 지금 한국채가 왜 재정정책이 나름대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랬어요? 의석수가 깡패니까. 네, 걸림돌이 없어요. 네. 미국 요번 대선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이 됐는데 공화당이 석권했다. 이것만 나쁜 조합은 아닌데 이거 진짜 재정정책 엄청나게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계속 부닥치면서 재정정책을 못 펼칩니다.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닥쳐서 5천억까지 떨어진 것처럼. 왜?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당과 자기의 일신이 더 앞섭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더 투자하고 많이 투자하고 성과가 좋을 국가는 뭐 재정정책으로 봐야 돼요. 미국이 제일 포텐셜이 좋습니다. 얼마든지 달러를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가면 재정정책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디로 갈까요? 디플레이션으로 갑니다. 왜? 아직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살아나려는 요 시점에서 잘못 재정정책을 제대로 안 쓰고 투입 안 되면 시간 끄면 어떻게 돼요? 디플레이션. 제롬 파월이 나와서 계속 말하는 겁니다. 시간 끄면 죽어 우리. 빨리 써. 맞아요. 빨리 써.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트럼프가 그거를 정말 사명감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이든 사명감 좀 있으려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의 리스크는 그겁니다. 뭐 바이든이 될 거냐, 트럼프가 될 거냐, 이 부분은 두 번째.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항상 지금 제가 요번에 이렇게 막 썰을 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매번 시장은 매번 이렇게 관전 포인트와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시나리오를 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정하고 관전 포인트가 확인되면 곧바로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먼저 사야 되고 예, 먼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고 왜냐하면 뷰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산으로 가는 건지 강으로 가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자들은 이 소리 저 소리 막 해. 그냥 지가 생각나는 대로 말해. 거기선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뉴스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다가 시나리오가 있고 시나리오별로 관전 포인트가 있어서 결정해야 돼요. 아, 이쪽으로 가는구나. 그러면 빼자, 들어가자, 뭘 사자. 그러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라운드가 바뀌려는 무렵에는 부지런히 앞을 살펴야 되는 거죠. 무슨 변화가 올 건지, 예, 어떤 종목이 달라질 건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오히려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